한국이 자체적으로 핵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기술 시연에 성공하면서 무기 개발에 가까워진 것인데요.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한국의 핵 개발 소식에 찬동하며 응원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핵 개발에 강력하게 반대한 미국도 태도를 바꾸며 한국의 개발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바로 북한의 존재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또 한 번 놀라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4세대 원전 소듐냉각 고속로 SFR의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첨단 기술인 파이로 SFR 실험을 거쳐 안정적으로 재처리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월성 인근 지하 실험실에서 진행된 이번 결과는 그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한국 핵 개발을 앞당긴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된 핵연료가 쌓여 있습니다. 98.1%에 달하는 양인 50만 7,748다발이 현재 원자력 발전소 지하에 묻혀 재처리되기를 기다리거나 폐기되길 기다리고 있죠. 원자력을 띠고 있는 이 원료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은 원자력 사고도 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 더 깊은 곳을 파내 핵연료들을 묻을 수 있게 처리하거나 안전하게 이 핵연료를 재가공해야 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핵연료 재가공에 대해 완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죠. 재가공 시 나오는 플루토늄과 우라늄 자원이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소량이라도 나올 시 이를 이용해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재가공은 불가능했죠. 그러나 미국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것입니다. 원래였다면 불가능한 재처리의 물꼬를 터준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었는데요. 바로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의장 빌 게이츠입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빈곤과 에너지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그는 원자력에 깊은 관심을 보인 인물입니다.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단을 원자력으로 보는 그는 한국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소듐냉각 고속로 SFR 원전을 개발했기 때문이죠. SFR은 현재 연구개발 중인 원자로 가운데서 지속 가능성은 물론이고 경제성 및 안전성에서 탁월한 원자로로 현재 4세대 원자로 기술 중 가장 발전한 기술입니다. 한국은 SFR 원전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한 국가로 빌 게이츠가 탐낸 기술을 먼저 개발했지만 정치적인 이유와 비용 문제로 인해 제대로 기술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빌 게이츠는 SFR 기술을 활용하고자 한국을 방문했죠. 독자적으로 소듐냉각 고속로를 개발한 빌 게이츠는 테라파워라는 회사를 세워 개발에 수천억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한국이 개발한 기술에 비해 뒤처진 것을 깨닫고 이를 참고하고자 한국을 들린 것입니다. 덕분에 한국은 SFR 기술을 시연하고 이를 활용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동안 미국의 간섭으로 인해 원자로 개발에 뒤처졌으나 빌 게이츠의 개입 덕분에 SFR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역시 빌 게이츠가 개발하는 SFR 원자로 기술에 탐을 내던 상황. 한국의 SFR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빌 게이츠 기술 개발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인데요. 이 기회를 활용해 한국은 핵연료 재처리에 손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핵 개발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죠. 덕분에 한국은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완성할 수 있었고 실제 지하에서 실험을 성공하면서 핵 개발에 필요한 중요한 기술을 손에 넣으면서 북한에 맞대응할 무기를 얻게 되었죠. 미국 역시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 완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다르게 기술 개발에 대해 모른 척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전과 다르게 왜 미국은 한국에게 기술 개발을 허용해 준 것일까요? 바로 북한이 소형 핵탄두 개발을 완성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타격할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돈은 물론이고 기술도 없어서 러시아나 중국의 핵 기술을 이전받은 북한은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고 최근에는 괄목할 정도로 놀라운 성능의 ICBM 기술과 소형 핵탄두 기술을 손에 넣었죠. 미 CIA는 오는 6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실험 준비를 위한 장비는 물론 도구까지 갖추며 실험 완료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위성을 통해 풍계리 지역 주변의 물자가 오고 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무게 400터부터 500kg에 해당하는 경량 핵탄두 개발은 그동안 핵탄두 무게가 무거워 멀리까지 쏘아보낼 수 없었던 북한의 사거리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이번 실험이 성공으로 끝난다면 더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무리에 가깝습니다. 자신에게 맘에 안 드는 일이 있다면 핵을 쏘아보내겠다고 협박,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이 아닌 미국을 협박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 여러 측면의 분석을 거듭했지만
이번 7차 핵실험은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보고 사드 배치는 물론이고 핵 제압을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수단 중 하나로 한국이 자체 핵 개발을 용인하는 것이죠. 그동안 핵 개발에 대해 미국이 반대를 거듭했던 것은 한국이 핵 개발을 하면 북한은 물론이고 일본까지도 핵 개발에 뛰어들어 동아시아는 미국의 컨트롤 없이도 핵전쟁으로 인한 멸망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해구산 보호를 선언하며 한국과 일본을 억제한 덕분에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한 끝에 더는 미국의 해구산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죠.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 핵탄두를 한국에 이전하는 계획을 주장 현재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핵탄두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법을 동원, 간접적으로 북한의 핵 도발을 막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허락이 있지 않으면 핵을 쓸 수도, 그렇다고 움직일 수도 없기에 이 방법은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가가 온전히 핵을 가질 수 있어야만 비로소 핵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핵연료 재처리 실험입니다. 이번 실험에 대해 미국 아이다호 연구소, 아르곤 연구소는 물론이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JFCS에서 이를 허락하면서 핵 개발이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핵공학자 서균열에 따르면 한국은 1조 원만 핵 개발에 투자하면 그 이후로 핵무기를 찍어내는데 100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고 말하며 한국 과학기술 수준과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양만 계산해봐도 핵무기 5,000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바라봤는데요. 이번 재처리 기술 실험이 성공함에 따라 핵무기 개발 완료까지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에 맞서 미국과 공동 대비를 한다면 충분히 한국은 핵무장을 통해 핵보유국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역시 한국의 재처리 기술 실험 성공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며 한국 핵개발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습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IAEA 의장국을 맡게 되는 한국이기에 이번 핵개발 지지는 의미 있는 메시지라 볼 수 있는데요. 미국 고수 논객인 더그 밴도는 한국 핵무장에 첫 발을 내디딘 것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며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 선견지명을 보인 일이 지금에서야 결실을 보게 되었다며 핵무장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중국까지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칭찬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브래드 글로서먼 국장과 데이빗 센토리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 무력감을 느끼던 한국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며 이는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중요한 소식이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국제사회가 얼마만큼 북한을 문제적으로 바라보는지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국가가 한국 핵무장에 대해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일본과 간접적으로 핵영향에 놓인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죠. 특히 일본의 핵개발을 부르짖으며 위협에 맞서 강한 일본을 주장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한국의 핵개발 소식에 충격받으며 평화를 지키는 일본이 핵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주장, 핵을 맞은 일본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핵을 선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자민당 내에서도 비핵 3원칙에 대해 예외를 두어야 하며 한국에서 개발했다면 일본도 개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 예상했던 대로 일본도 한국처럼 자체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동원해 핵을 개발하겠다며 나섰는데요. 하지만 IAEA는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핵에 대해서 한국이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개발에 나선 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이어 일본의 경우 미 태평양 함대는 물론이고 해구산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한국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죠. 이미 일찍이 일반 시민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체적인 핵 개발에 찬동하는 상황.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은 수건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국가의 위협에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한국. 한국이 드디어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이상 북한에게 휘둘리지 않는 강한 한국이 되길 염원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에 호크 미사일과 집속탄까지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15종 워시바오와 타이완 뉴스 등 대만 매체들은 15일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패키지 USAI의 일환으로 대만에 판매했던 퇴역한 MIM-23 호크 미사일을 되사들여 우크라이나에 공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전액을 부담하고 이 막강한 무기를 되산 다음 다시 이것을 우크라에 공짜로 대규모 보내준다는 것인데 이는 러시아-우크라 전쟁이 끝난 직후에도 러시아와 평생 완전히 무역을 끊겠다는 각오까지 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우크라의 집속탄까지 지원하겠다는 극단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집속탄을 러시아군에 사용할 경우 동일한 탄약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현지 시간 경고했습니다. 이미 4일 전 미국산 집속탄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나의 폭탄 속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집속탄은 모폭탄이 상공에서 터진 뒤 그 속에 들어있던 자폭탄이 쏟아져 나와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 강철비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자폭탄 중에 불발탄이 많이 발생해 민간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전 세계 120개 국가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력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금지시키고 있는 이 무기를 우크라에 지원한 것은 러시아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기 집속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들은 바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에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우크라군이 이를 사용해도 러시아가 할 말은 없는 상황이죠. 미국이 이렇게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에 최근 너무나 적극적으로 강력한 무기들과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면 당연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는 미국이 대부분의 핵심 사업들을 싹쓸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한국이 우크라에 극비리에 방문하면서 젤렌스키는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해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한국과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극비리에 이뤄졌습니다. 정상회담은 10분간의 공식 환영식과 1시간 5분가량의 단독회담, 이어 45분간의 확대회담 등 총 1시간 5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의 폭탄 발표가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한국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집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해줘서 감사하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사업 수주를 가져갈 것이라는 파격 발표를 했습니다. 말뿐인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오는 9월부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한폴란드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발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거리상으로나 외교적으로 가장 가까운 폴란드와 한국이 원팀이 되어 함께 하다 보니 너무나도 수월하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수주를 싹쓸이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미 최소 70조 원의 수주를 확보했고 앞으로 수백조 원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약 32국가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미국이 500조 원 이상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한국은 고작 60조 원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죠. 그런데 미국이 아닌 한국이 500조 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주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29개 국가들이 나눠서 가져가는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새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극비회의 이후에 말이죠. 최상목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정부 간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삼각협력 체계가 완성된 것이라며 향후 사업이 본격화되면 공적개발원조 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통상 3년이 걸리는 기존 절차를 대폭 단축해 우리 기업의 신속한 참여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등 국제기구와 공동 파이낸싱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포럼에 함께하며 폴란드 기업은 우크라이나 정부, 기업, 시장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 양국 기업들이 재건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은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와 양국 기업 모두에게 많은 이익이 될 수 있다라며 한국을 적극적으로 끝까지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의 파격 발표에 한국도 엄청난 보답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전차 10대가 와도 한국의 K1대가 순식간에 초토화시킨다는 그 유명한 K. 한국의 주력 전차인 K가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에 아끼고 나토 간 육상 전력의 균형을 무너뜨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K를 우크라이나에 최초로 직접 보낼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의 객원 필진인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A.B. 에이브럼스는 현지 시간 26일 이 매체에 기고한 한국 방위산업에 의한 나토 무장은 러시아엔 끔찍한 전망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처럼 진단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기고문에서 지난 3월 폴란드 육군이 배포한 사진은 한국산 K 혹표 전차로 실탄 사격 연습을 하는 장면을 담았다며 이는 이 전차들이 작년 7월 주문한 지 불과 8개월이란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속도로 실전 배치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특히 육상장비 생산은 여러 척도로 봤을 때 나토군 호환장비를 생산하는 국가 중 가장 건실하다며, 이는 서구의 전반적인 전투력에 매우 가치 있는 지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최신형 한국산 무기를 구매함으로써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산 및 독일산 구형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이 이 너무나도 강력한 K2 전차를 우크라에 직접 보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 군들은 불이 나게 본국으로 도망갈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통해 우회적으로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것이라며, 단순히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방위 사업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주변국인 폴란드처럼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재건 사업을 완료한 후에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의 배터리 공장과 전기차 공장 등을 건설하면 초장기간 동안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제안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최근 파격적인 제안을 한 곳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닙니다. 혐한의 나라로 유명했던 대만이 한국에 우리를 도와주면 엄청난 것을 주겠다며 놀라운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자신들의 가장 각별한 동맹국이라 생각했던 일본마저 대만을 손절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대만 침공과 관련해 일본 자위대를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 결정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WSJ 15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대만 섬에서 불과 11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데다 남쪽 오키나와 섬에 미군 5만 4천 명이 주둔 중이라는 점에서 대만 해협 유사시 대응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움직임이 현실화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미국이 주일미군 기지를 통해 대응에 나서려면 1960년 체결된 미일 상호 안보조약에 따라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중국 대만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해버림으로써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도 개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은 선택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도 개입하더라도 일본과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활용하려 했는데, 이것이 불가능해지면 미군도 대만 중국 분쟁에 개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만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한순간에 갑자기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WSJ는 일본이 직접 전쟁에 뛰어들도록 하기는 훨씬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 지도자들은 대만 전쟁에서의 역할에 대한 공개 언급을 회피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국내 여론이 분쟁에 얽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리 사토루 게이오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만 방어를 위해 목숨을 걸 것이냐는 물음을 던진다면 아마 현 시점에서 일본인의 90%는 아니다라고 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제 일본과 미국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된 대만이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여 자신들 스스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대만의 국방 예산으로는 한국산 무기가 최상의 선택인데 한국산 무기를 사고 싶은 나라가 줄을 선 상황에서 과연 한국이 다른 모든 나라들을 제쳐두고 대만에 먼저 무기를 공급해주지는 미지수다 전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경제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오전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7.1%로 집계됐다고 전했는데요. 실제 수치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6.3%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1.3%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7터부터 8월 신규 대졸자들이 취업시장에 가세하면 더 오를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전 중국 허난성의 한 담배 공장 생산직 신규 직원 135명 중 3분의 1이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중국 사회는 이 일이 곧 닥칠 보편적 현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중국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하자 시진핑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이렇게 공산당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시위는 매우 드문 일로 시진핑 퇴진을 외치는 청년과 이들의 부모까지 더하면 그 숫자가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출생자를 뜻하는 링링허우 린링허우는 중국 공산당 핵심 지지층이었습니다. 0대 후반터부터 20대 초반인 린링허우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로 철저히 무장돼 있습니다. 1989년 테난먼 티안안먼 민주화 시위로 가슴 철렁한 중국 공산당이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한 세대입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당한 수모의 역사를 교육해 민족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민족주의가 응집되면서 자연스럽게 애국주의로 굳어졌고 이는 공산당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개혁개방 경제적 성과까지 더해졌습니다. 링링호우는 물론이고 1990년대 이후 태어난 30대 주링허우 저링허우까지 학창시절 경제 성장 혜택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교사들은 공산당 덕택에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심리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잘 파고들었습니다. 시 주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중국 몽종 고어멍 같은 말은 주링허우, 링링허우의 피 끓는 가슴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위기가 닥치자 믿었던 청년들이 공산당의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택은 한국외국어대 글로벌문화 콘텐츠학과 교수 중국 전공는 링링허우 세대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완수한 이후 자유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대부분 형제자매 없이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 6명의 관리를 받으며 유복하게 자랐을 확률이 높다며 하지만 이들이 성인이 돼서 사회에 진출할 때가 되자 어렸을 때와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절망과 자조가 클 수밖에 없죠. 이들의 분노는 결국 시진핑과 공산당으로 향했습니다. 최근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쿵이지 문학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소셜미디어에 스스로를 쿵이지라고 부르면서 삶을 자조하는 글을 올립니다. 쿵이지는 중국 근현대 작가 루슌의 단편소설 쿵이지의 주인공입니다. 청나라 말기 지식인 쿵이지는 과거 시험에 연연하다 밥벌이조차 못합니다. 생계를 위해 도둑질까지 하면서도 선비 신분을 상징하는 낡은 장삼을 끝내 벗지 않았습니다. 고학력 대학 졸업장 굴레를 벗어 던지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거들떠보지 않는 스스로를 쿵이지에 빗대 자조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은 소셜미디어에 학벌은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라는데 나는 거기서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결국엔 장삼을 벗지 못한 쿵이지와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다른 청년은 람보르기니를 운전하는 그대여 열심히 살라고 내게 조언하지 마. 나는 밝고 명랑한 쿵이지. 힘없고 가난에 아등바등 살지라는 노래. 밝고 명랑한 쿵이지 노랫말을 올렸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판 동영상 플랫폼 비리비리에 올라와 조회수 400만 회를 넘겼지만 바로 삭제됐습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열심히 공부한 끝에 쿵이지 신세가 됐다는 한탄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았다면 나사를 조이는 노동의 기쁨을 알고 만족했을 텐데 윗세대가 대학에 못 갔다 했을 때 우린 비웃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대학까지 나왔는데 출세를 못했느냐며 우리를 조롱한다 같은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시위가 거세지는 가운데 시진핑 물러나라를 외치는 숫자가 감당 안 될 정도로 많아지자 중국은 너무나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화했습니다. 올 상반기 중국과 러시아 간 교역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해 1,145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13일 현지 시간 중국 해관 총서 세관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 경제를 일으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극비리에 너무나도 거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은 19% 늘어난 622억 6천만 달러를,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78% 증가한 522억 8천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앞서 양국 교역 규모를 2024년까지 2천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동실 주임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극기로 회동을 갖고 파격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통 큰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을 듯한 광활한 국토를 자랑하는 중국이 딱 하나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던 바닷길입니다. 러시아가 중국 동북지방의 해상 화물 운송 용도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사용권을 제공하기로 한 건데요. 이를 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바닷길을 열어준 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중국 지린성에 인접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극동지역 제1항구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원래는 중국의 영토였지만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 영토가 됐는데 이후 중국이 163년간 계속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중국 동북지방에는 항구가 없습니다. 헤이퉁장성과 지린성에서 물자가 풍부하게 나고 있지만
정작 이 물자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활용하기는 어려운 지리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보통 항로를 통해 야오닝성의 다롄항으로 물자를 이동시킨 뒤 다시에로를 통해 남방 지역으로 운송해 왔습니다. 이렇게 다롄항으로 물자를 옮기기 위한 육상 운송 거리는 1,000km에 달합니다.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이용하게 되면 육상 운송로가 200km로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에 있는 한 자동차 매장 안에서 중국 자동차의 안팎을 꼼꼼히 살펴본 한 남자는 이 차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500만에서 600만 루블의 가격은 이 차에 비해 너무 비쌉니다. 그들이 사용한 플라스틱을 보세요. 정말 싸구려 같아요. 그런데도 이 남자가 자신의 볼보 승용차를 중국 자동차로 바꾸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볼보가 러시아에서 판매를 중단하면서 자동차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국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37%로 전년 동기 9%보다 4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 유럽 브랜드의 매출은 70%에서 22%로 급감했습니다.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점유율 12위였던 삼성전자와 애플이 전쟁 이후 자리를 빼앗기며 중국 샤오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서방 기업들이 떠난 러시아에는 요즘 중국 기업들이 무혈입성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 CIA 국장은 러시아가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고 있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강제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의 통행이 17일 현지 시간 긴급 중단됐다고 로이터 통신과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 자치공화국 수반은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비상 상황 때문에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의 통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크라스노다르로부터 145번째 교각구역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사법당국과 모든 담당 기관이 활동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악슈노프는 비탈리 사벨리에프 러시아 교통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상황 복구를 위한 조처를 했다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언론사인 RBC 우크라이나 통신은 크림대교 방면에서 폭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과 연계된 텔레그램 채널 그레이존은 이날 오전 3시 4분과 3시 20분에 각각 한 차례씩 크림대교를 겨냥해 2번의 타격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파괴된 크림대교의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확실해 보이죠?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크림대교는 작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를 복구하려면 앞으로 수개월이 걸립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지난 2014년 강제합병한 크림반도도 우크라에 다시 조만간 뺏길 것이라 전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한국으로부터 공수받은 수십만 발의 포탄으로 러시아의 공격을 쏟아붓기 시작하며 대반전을 만들어낸 것이죠.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러시아는 바로 어제 곡물협정 연장을 거부한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며 전 세계 인류 식량 대란을 일으킬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러시아. 결국 중국마저 러시아를 손절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와 손잡고 있다가는 중국마저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될 것이라 판단한 것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이 갑자기 러시아를 손절해버리더니 그동안 중국이 러시아에 줬던 엄청난 특혜들을 아이 한국에 몰아주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한국 기업 공장들에 직접 깜짝 방문하더니 한국 기업들의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한국 투자자는 기회를 잡아 중국으로 오고 중국 시장에 뿌리를 내려 기업 발전이 새롭게 빛나는 시대를 창조하기를 희망한다며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부동산의 뇌관이 터졌습니다. 중국 최대 규모의 부동산 기업 중 하나였던 헝다그룹이 파산한 지 2년 만에 중국의 최대 규모 부동산 개발 기업 완다그룹의 파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매체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완다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완다상업관리 집단은 오는 23일 채권 4억 달러, 약 5,048억 원만 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소 2억 달러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완다그룹의 주요 자회사 채권 가격이 전날 23.4% 폭락한 데 이어 어제 18일도 8%가량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완다그룹이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할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는 다렌원다 상업관리 집단에 대한 장기채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하향했습니다. 이번 달러 채권은 원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없기 때문에 제때 갚지 않으면 파산이 확정입니다. 완다그룹은 최근 중국의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 유일하게 버틴 중국 대형 부동산 회사였는데요. 이번에 완다그룹마저 파산하게 되면 중국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중국 국내 총생산 GDP의 20% 넘게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이 망가지면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전망입니다. 중국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기관들은 완다그룹의 파산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역사상 최악의 위기에 내몰리자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시진핑 물러나라를 외치기 시작했는데요. 시진핑은 14억 중국인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한국을 희생양으로 선택했습니다. 한국을 중국의 적대국으로 지정하고 한국의 온갖 보복을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중국이 한국에 했던 보복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매우 가까운 산둥성 이위안현에 초대형 새 레이더를 설치해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THAAD 레이더에 대응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 열도까지 탐지할 수 있는 초대형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21현지 시간 상업용 위성 업체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한 지난 2월 사진과 2018년 6월 사진을 비교해 한국과 가장 가까운 산둥성 산동성에 대형 위상 배열 레이더 LPAR을 기존 시설 옆에 새로 설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LPAR은 주로 장거리 발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며 조기 경보에 활용되며 우주활동까지 감시가 가능합니다. 디펜스 뉴스가 이번에 구글어스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두 레이더는 산둥성 이위안현 해발 700m 정도 되는 산 정상에 위치해 있으며 새로운 레이더는 최근 건설이 완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위안현은 한국에서 직선거리로 약 5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매체는 중국이 새로 설치한 레이더가 북동쪽을 향하고 있다며 LPAR이 완성되면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과 러시아 극동 지역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LPAR은 한반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기 감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최근 한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도 노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미래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맺고 전 세계 패권을 함께 거머쥐자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요. 중국이 회방작전에 나섰습니다. 최근 중국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이 이스라엘에 한국 대신 중국과 손을 잡고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 등의 분야의 패권을 장악하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을 배신해준다면 중국이 이스라엘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을 제안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점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북한을 만난 중국은 미사일을 쏴서 한국에 압박을 가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바로 오늘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새벽 3시 30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비행거리와 고도 등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12일 화성 18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꼭 일주일 만입니다. 미군 이등병이 고의로 국경을 넘어 남한에서 북한으로 월북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하다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 WP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18일 현지 시간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WP에 따르면 이 군인은 최근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 당국자는 군인이 고의로 월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군인이 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는지, 자의로 월북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현재 그의 행방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또 다른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CBS는 이 군인은 트래비스 킹 이등병으로 징계 사유로 인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호송될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투어 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목격자는 판문점의 한 건물을 견학했을 때였다며 이 남성이 갑자기 크게 하아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이번 월북은 지난 2018년 미국 국적의 브루스 바이런 로렌스가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북한에 들어갔다 억류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월북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 이후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리가 난 가운데 한국을 향한 중국의 보복을 지켜봐온 미국과 한국은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바로 어제 5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고 한국의 핵 보유 및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에 대한 한미 공동운영 전략에 대해 협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 권한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이나 중국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여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한국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핵작전 시 미국의 핵 자산과 한국의 비핵 자산을 어떻게 합쳐서 수행할 것인지 등 확장 억제를 위한 5가지 분야 합의사항도 공개됐습니다. 미국 측은 확장 억제 공약 실천을 강조했는데 NCG 출범을 계기로 미군 전략핵 잠수함이 40여 년 만에 부산항에 입항하기도 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제가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NCG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외교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점입니다. 거의 냉전 초기 이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인데 라며 미국이 한국의 사상 최초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한국을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이제 나토가 주도하는 군사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시 미군뿐만 아니라 나토 역시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나토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여 중국에 맞설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 방위산업의 비약적인 발전도 함께 따릅니다. 중국은 중국의 최우방국 사우디 등을 꼬드겨 한국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빼버리고 있는데요. 이 역시 미국이 전부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우디가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중국과 손을 잡았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에서 돈을 싹 다 빼버리자 사우디도 빼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최근 한국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이를 상쇄시켜주고 있다 전했습니다.